대우건설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92%가 감소해서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은 7.9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0.48로 시장에서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조 2,443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9.8% 감소시켰습니다. 매출 원가가 2.5% 적게 감소해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26.7% 감소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2.2% 하락했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9.9% 감소시켰습니다만은 결과 영업이익은 71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41.1%가 원가 회계에는 감소한 거로 나타납니다. 영업이익률 3.2%로 2% 감소했고요. 원가 생산성 0.0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프 회계손익은 우측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주산업은 KIFRS 1115에 의거 미천구 공사 증가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분석부터 스루프 손익 분석에서는 증가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분석을 하는 것으로 기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실제 적자입니다. 이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그 매출에서 그 미천구 공사액을 뺀 매출액은 2조 1천억 원대로서 9.4% 감소했고요. 매출 재료비는 4.9% 감소해서 그 차이 플러스 4.5%이기 때문에 자재비 및 외주비 단가가 상승했다라고 일단 1차 추론을 합니다. 수르픈율이 3.8% 감소했고요. 운영 경비를 5.2%가 증가했습니다. 결과 TOE 생산성은 0.85로 전년 동기 대비 0.32포인트가 하락했고요. 영업이익은 손실로서 746억 원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92%가 하락을 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 가구의 그 차이가 1,461억 원이 납니다. 매우 큰 그 차이죠. 매출액을 감소시키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네요.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완성주택 미완성공사입니다. 제조업으로 치면은 미완성공사는 제공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452억 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미천구공사가 1375억 원 증가했는데 매출액에서 제가 요거를 뺀 겁니다. 그걸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주 잔액은 45조 6천억 원대로서 연간 예상액을 한 10조 보면은 한 4년치 수주 물량은 지금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1번 MC와 OE로 디커플링 하는데 회사가 이 재고자산의 변동은 완성 부동산 등의 변동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452억 원인데 이 금액 이 이제 마이너스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비성분에서는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재비겠죠. 건설 자재비 5,443억 원이 들어갔고 외주비를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 성격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시공 안 하고 외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재료비 성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원재료 사용액은 20.2% 감소했고 외주비가 4.6% 증가했다는 얘기는
자재 가격이 뭐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외주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혹시 외주비도 상승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금액이 또 금액 자체가 내려갔으니까 뭐 어떤 인과관계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쨌든 그 매출원가 재료비는 5%가 감소했고 운영 경비는 5.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 경비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뺀 4,003억 원이 워킹 코스트 현장 운영 비용이 되겠지요. 뭐 공사 감독을 한다든지 또 현장에서 여러 경비를 쓰는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8%인데 총 건설 비용에 비해서 1.1% 그리고 그 재료비가 1.1% 내려간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재비 및 외주비 단가가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고 1차 추론과는 모순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모순이 나오는 것은 여기서부터 조금 의혹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단계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하지만 건설업은 건설 비용이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고 1단계가 일치하면 여기 또 다 일치하게 돼 있어요. 미천구 공사를 이번에는 이제 반영을 안 하기로 해가지고 미리 작성된 양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틀립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9억 6천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9억 6천이 들어와야 되는데 재고가 거꾸로 51억 9,8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전체 차이가 61억 5,800만 원이 재고가 어디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확실합니다. 불투명하고 이거를 단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더라도 불투명 재고자산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이 증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고 또한 건설업은 미청구공사하고 초과청구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가 마이너스니까 이 금액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미청구공사액은 300억만큼 적게 증가했어요. 이 갭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손 매출 채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손상각이라고 그러는데 대손상각이 이렇게 큰 금액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금 흐름표의 대손상각비가 음, 한 여기는 301억 원인데 한 100억 원 전체가 100억 원 수준까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초과 청구공사의 증감액은 대부분 일치하는데 대우건설은 초과 청구공사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초과 청구공사가 마이너스로 됐다는 건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제 초과 청구공사가 줄어야 똑같이 줄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661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5.6% 감소했고, 근데 직원 수는 56명이 증가했어요. 연간 연봉은 1억 1200만 원이 예상이 되는데 6.5% 감소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노동 생산성은 인건비가 내려가는 거로 봐가지고 0.9%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는 14.9% 감소했고요. 지급수수료가 13.9% 증가했습니다. 밑에 내용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노동 생산성만이 아니고 생산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한 글은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영 평가지표로서 그 재고 회전율이 7.9회전 상승을 했습니다. 스루프율은 떨어졌고요.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경영권 방어선인 50%에 육박하여 레드존 상태입니다. 47.8%.
중흥건설이 인수하면서도 이자 부채가 늘어나네요. 그리고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 대금 지급 속도가 양호합니다. 외주비는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건설 공사 진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은 이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 그 지급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수금하는 그 속도하고 거의 맞먹죠. 작년보다 좀 그 협력업체한테 주는 대금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듀퐁 ROI는 경영진 평가 지표인데 마이너스 2.4%입니다. 임원들 보수를 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총자산 회전율도 떨어졌습니다. 0.03포인트. 앞에 구두로 말씀드린 거를 4분면 매트릭스 표로 표시하면은 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상승했고 실업률은 하락했으면 부식회계는 계열성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자재비 가격이 하락하고 또그 수주 판매 가격이 또 하락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로 수량으로 산출할 수 있는 범위는 건설업인 경우에는 아파트 세대수로 어, 전체를 대표하진 못하겠지만은 이거로 한번 회전율을 산출해 보는 거를 한번 추가적으로 제시를 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가격이 상승했느냐, 아니 하락했다고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상승을 했습니다. 가중평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설업의 원재료가 이게 이제 전체를 대표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그 제시된 것만 가지고 흐름을 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간 아파트 그 1평방 메타당 7.1%가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반대죠. 그래서 반증은 입증이 되지를 않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은 대우건설의 실제 분양가가 아니라 건설업체 통계치를 소개한 것이다. 국내 분양 세대수는 전년 동기보다 거의 100% 증가했는데 이거는 그 작년에 좀 분양이 안 돼서 기저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계절별 분양 세대는 변동폭이 크고 국내 아파트 경기 2023년도 39.2%가 하락세입니다. 여기. 그래서 올해가 플러스 될 것 같으냐 1분기가 100%가 늘었으니까 99.9%니까 100%가 늘었어요. 작년에는 1분기 분양 세대 수가 15,630세대인데 올해 1분기에 31,248세대가 분양이 됐다 이게요. 그게 다 팔렸는지는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분양을 그렇게 내놨다는 얘기인데 미분양돼 가지고 재고로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우건설도 그 완성주택이 많이 남아 있죠. 계정명에. 요건 참고적으로 이 제시된 걸 분기별로 공시한 거를 2022년도에는 20만 3,473세대가 분양 세대고 2023년에는 12만 3,799세대가 분양이 됐다고 합니다. 1분기가 이제 여기 좀 늘어난 거죠. 작년. 요 통계를 해서 그 비교표를 앞면에서 그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제까지 구도를 쭉 얘기한 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조견표를 좀 만들어 보면은 모순이 된다는 거 1, 2차 추론이 그리고 이제 평가지표로는 회전율이 상승하고 스루픈율이 하락했으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분양가도 하락해야 되는데 다 반대예요. 그래서 반증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반증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구도로 쭉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좀 흥미 삼아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법정이라는 게 있다고 투명성 법정을 엽시다. 그 법정의 그 판사는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의구심 기소 이유 해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쭉 정리를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반증에 실패했죠. 그러면 반증에 실패했다면 투명성 법정은 분식회계 개연성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반증이 되기 전까지 분식회계 개연성 유죄 판결은 유효하다. 투명성 법정은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열리며 무죄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번 기소는 미천고공사의 진도율 측정에 따라 영업손익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부각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판사는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이 연간 매출액을 어떻게 할 거냐. 연간 진도율 예상은 85.4%뿐이 안 될 것 같아요. 요 금액은 약간 틀리는데 손익계산서 거보다 요거는 이제 연결로 그 금액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게.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사업 계획을 좀 세워보는 거로 했습니다. 어, 그 스로프 손익은 그 재료비하고 운영비용하고 디커플링해서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원가 회계는 그렇게 분리가 안 되고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 재고까지 이런 그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비유로 제가 재미있게 그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을 했는데 세계 글로벌 금융의 그 CEO하고 악수를 한다는 거는 이거 좀 대단한 사건입니다, 사실. 바이든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사건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그냥 예의상 인사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이번에 국빈 대우 이게 방문했을 때겠죠.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제 그 은행 그 금융그룹 인사들 월스트리트 인사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은 한국 경제가 그만큼 미국의 관심사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은 디커플링 하세요. 중국하고 어, 이 다이먼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는 영어식 표현으로는 중국과는 멋진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미국이 결국은 중국하고 디커플링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요, 판매 관리비를 조금 더 315% 증가한다고 보고 영업이익은 200%만 좀 증가한다는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 12조 2천억을 하는 거로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한 2,142억 원 날 것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 실행한 결과 재고가 21% 증가했을 때 2천억의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되는데 만약에 재고가 21%가 감소한다면은 미분양 주택도 다 분양이 돼서 그러면 거꾸로 원가 회계는 940억으로 2천억이 940억으로 1천억 원가량이 이익이 날아갑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점이죠. 슬럼프 회계에는 그것을서 벗어나 가지고 어, 그 예상을 해보면은 영업이익을 그 마이너스 적자였기 때문에 에, 이 마이너스를 해서 200% 전환해서 거꾸로 746억 원 흑자 요거를 내보자고 한다면은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12조 5천억이나 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끔 이 매출 재료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재료비에는 이제 자재비하고 외주비죠. 그것이 480% 정도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과연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12조 5,500억 유사하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분양 가격이 7.1%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한 나머지 2.1% 정도 적게 오른다고 봤어요. 분양 가격이.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물론 이제 다 아파트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제 상징적인 걸 얘기했고요. 그래서 12조 5천억을 하게 되면은 한 2,917억 정도 이익이 나는 거로 그랬었고 또그 여기 포괄이라고 했는데 이제 포괄이 아니죠. 그냥 가공비 배부제거 자산 회전율인데 31.8%, 8%가 아니고 회전하게 되는데 31.8 회전. 요거 32회전까지만 해보자. 그냥 그러면은 한 3,100억 정도 이익이 날 것으로 미리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은 스로프트 회계 기준이 또 영업 아니 그 금액이 크게 나오죠. 원가 회계보다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제조업은 적게 나왔는데 에, 이런 그 특별 원인이 나오는 경우 건설업에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은 제가 곰곰이 원인 인과관계를 추적을 해봤더니 미천거공사 증가액을 매출에서 빼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수주 금액, 매출 금액을 올려야 계획한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현금 재무제표로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906억 원을 벌었고요. 투하자본 현금 수익률로는 1.5% 많이 내려갔죠. 5.2%였는데 그리고 EMS 사업 활동을 통해서 전체 2,958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FEM 최종 그 현금이 3,567억 원이 그 유출이 됐습니다. 채권자한테 7,543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사채 발행도 있을 거예요. 그 이자율이 그래서 좀 낮게 나오게 되는 사채 같은 거 장기 금리 이런 게 좀 쌀 것으로 봅니다. 어, 뭐 더 계속 그 반기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자금을 자꾸 그렇게 빌리고 그런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런 돈이 이렇게 나가고 부채까지 늘어나는데 이익이 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 뭐라 그럴까요? 결국 조정된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3,710원으로서 320원 떨어졌고요. PBR은 0.48, 전년보다 4%가 내려갔어요. 전년 초보다. 중흥통은 중흥건설이 최대 주주고요. 연금공단 6% 들어있고 외국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11.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대우건설 1분기 실적을 그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